카타리나 블룸의 잃어버린 명예 혹은 폭력은 어떻게 발생하고 어떤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가. 민사판 세계문학전집 180권이 되겠습니다. 번역은 김연수 선생이 옮겼고요. 실제로 이 카타리나 블룸의 잃어버린 명예의 첫 페이지에는 이 이야기에 나오는 인물이나 사건은 자유로이 꾸며낸 것이다. 저널리즘의 실제 묘사 중에 빌트지의 유사점이 있다고 해도 그것은 의도한 바도 또 우연의 산물도 아닌 그저 불가피한 일일 뿐이다 라고 작가 하이니 벨은 적고 있습니다. 첫 번째, 1. 아래의 보고를 위한 자료가 나온 몇 가지 부차적인 원천과 세 가지의 주요 원천이 있다. 이들 자료의 원천은 여기 처음에서 한 번 언급하고 이후에는 더 거론하지 않겠다. 주요 원천은 경찰의 신문 조서, 후베르트 블로르나 변호사, 그리고 그의 고등학교 친구이자 대학 동창인 페터 하흐 검사이다. 하흐 검사는 신문 조서, 수사 당국의 조치들과 수사 결과들을 아직 정식으로 문서화되지 않았을 경우에 한해 보충해 주기로 했다. 물론 비밀리에 반드시 덧붙여 말해둘 것은 보충해 준 자료는 공적으로가 아니라 사적으로만 사용하도록 했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친구 블로르나의 고민이 정말로 그의 마음에 와닿았기 때문이다. 블로르나는 그 자신이 이 사건의 전모를 완전히 밝힐 수는 없었지만 그래도 잘 생각해보면 설명하지 못할 것도 없고 오히려 논리적으로까지 설명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었던 것이다. 카타리나 블룸 사건은 그 피고인의 태도나 그녀의 변호사 블로르나 박사의 아주 난처한 입장을 놓고 볼 때 아무튼 다소 허구적인 면이 있을 것이기에 하흐가 범한 것 같은 자잘하고 아주 인간적인 부정은 어쩌면 이해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용서받을 수 있을 것이다. 부차적인 원천들의 경우 그중 몇 가지는 큰 의미를 지니지만 다른 것들은 아주 미미한 수준이어서 여기서 굳이 언급할 필요가 없다. 이것들의 연루, 뒤엉킴, 관련성, 편파성, 놀라움 및 진술이 이 보고에서 저절로 밝혀지기 때문이다. 2. 여기에서 지나치게 원천 운운해서 이 보고가 때때로 물 흐르는 것처럼 느껴진다면 그에 대한 양해를 구한다. 그것은 어쩔 수 없는 것이었다. 원천들이니 흐름이니 하면서 구성이라는 말을 할 수는 없다. 어쩌면 그 대신 집결이라는 개념, 외국어로는 컨덕션이라는 말을 제안할 수 있겠다. 집결이라는 개념을 사용해야 할 것이다. 이 개념은 어린 시절 웅덩이를 가지고 그 안팎에서 놀아본 적이 있는 웅덩이들을 파고 물길들을 서로 연결해 웅덩이를 비우기도 하고 물길을 옆으로 돌리거나 다른 쪽으로 바꾸어서 마침내 가지고 놀 수 있는 웅덩이의 물 전부를 하나로 모아 흐르게 해본 적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분명하게 이해할 것이다. 이는 모은 물을 더 낮은 곳으로 흘러내리게 하거나 가능하다면 규칙대로 혹은 순리대로 당국에서 만들어 놓은 하수관이나 배수관으로 올바르게 이끌기 위해서였다. 그러니까 여기서 의도하는 바는 다름 아닌 일종의 배수 혹은 물빼기 작업이다. 명명백백한 정리 과정이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가 때때로 수면 차이나 수면 조절이 필요한 흐름을 타게 되더라도 관대히 이해해 주길 바란다. 아무래도 흐름의 중단, 흐름의 정체, 모래의 퇴적, 유도 작업의 실패, 함께 흐를 수 없는 원천들, 게다가 지하의 흐름들도 있기 때문이다. 3. 여기서 한 번쯤 언급되어야 할 사건은 끔찍한 것들이다. 1974년 2월 20일 수요일 여성 카니발 전날 밤 어느 도시에서 27살의 젊은 여자가 저녁 6시 45분경 누군가가 주최하는 댄스 파티에 참석하기 위해 집을 나선다. 나흘 후 드라마틱하게 사실 그렇게 표현해야만 한다. 사건이 전개된 이후 일요일 저녁 거의 비슷한 시간에 좀 더 정확히 말하자면 저녁
7시 4분경에 그녀는 발터 웨딩 경사의 집 초인종을 누른다. 그는 마침 사적인 이유가 아닌 직무상의 이유로 아랍 족장으로 분장을 하고 있던 참이다. 그녀는 놀란 웨딩에게 조서를 작성하라며 진술을 한다. 자신이 낮 12시 15분경 자기 아파트에서 베르너 퇴트게스 기자를 총으로 살해했으며 웨딩이 아파트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그를 데려갈 수 있을 거라고 했고, 그녀 자신은 12시 15분에서 저녁 7시까지 후회의 감정을 느껴보기 위해 시내를 이리저리 배회했지만 조금도 후회되는 말을 찾지 못했노라고. 그리고 그녀는 자신을 체포해 주길 부탁하며 사랑하는 루트비가 있는 그곳에 자신도 기꺼이 있고 싶노라고 말한다. 웨딩은 여러 차례의 신문으로 이 젊은 여자를 알고 있었고 그녀에 대해 어느 정도 동정심을 느끼고 있던 터라 한순간도 그녀의 진술을 의심하지 않는다. 그는 그녀를 자신의 차에 태워 경찰서로 데려가 상관인 바이츠맨의 수사과장에게 보고하고 젊은 여자를 깜빵에 넣으라고 지시한 후 15분 뒤 그녀의 아파트 문 앞에서 바이츠맨과 만난다. 훈련을 잘 받은 대원들이 문을 부수고 들어가 그 젊은 여자의 진술이 사실임을 확인한다. 여기서 피에 대해 너무 많이 이야기해서는 안 된다. 단지 부득이한 경우의 정도 차이는 불가피하다. 그러니 이런 광경에 관해서는 텔레비전과 영화 혹은 이런 종류의 공포물과 뮤지컬을 참조하기 바란다. 여기에서 무언가가 흐르고 있어야 한다면 그건 피가 아니다. 아마도 약간의 채색 효과만 내야 할 것이다. 퇴트게스는 다 해진 침대 시트를 즉흥적으로 어설프게 재단해 만든 아랍 족장의 옷을 입은 채 총을 맞고 죽어 있었다. 그러나 순백의 바탕 위에 새빨간 피가 어떤 효과를 내는지는 누구나 알고 있다. 이때 권총은 필연적으로 거의 총 모양의 분무기이고 의상은 캔버스와도 같기에 여기서는 배수 시스템보다는 현대 회화나 무대 장치에 더 가깝다. 그렇다. 그것은 그러니까 사실이다. 4. 축제 분위기로 술렁이는 이 도시 서쪽 숲에서 제의 수요일에 역시 총에 맞은 사진기자 아돌프 쉐너의 시체가 발견되자 한동안 그도 블룸의 희생자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었으나 증거 불충분으로 밝혀졌다. 후에 그러니까 어느 정도 순차적으로 사건의 경과를 따져보았을 때 증거 불충분으로 여겨졌다. 나중에 어느 택시기사가 역시 아랍 족장 차림의 쇠너를 안달루시아 여자처럼 차린 젊은 여자와 함께 바로 그 숲으로 데려다 주었다고 진술했다. 그런데 퇴트게스는 이미 일요일 정오에 피살되었지만 쇠너는 화요일 정오에 피살되었다. 퇴트게스 옆에서 발견된 범행 도구가 절대 쇠너를 죽일 때 사용한 무기일 수는 없음을 일찍 밝혀냈음에도 불구하고 수사 당국은 한동안 블룸에게 혐의를 두고 있었다. 바로 동기 때문이었다. 그녀가 퇴트게스에게 복수할 이유가 있었다면 쇠너에게 복수할 이유도 최소한 그 정도는 있었다. 그러나 수사 당국이 볼 때 블룸이 두 자루의 권총을 소지했을 가능성은 아주 희박했다. 범행 당시 블룸은 냉정하고 영리하게 일을 처리했다. 나중에 쇠너도 살해했느냐는 질문을 받았을 때 그녀는 미심쩍은 반문으로 대답을 대신했다. 그래요. 왜 그를 죽이면 안 되나요? 그러나 이후 경찰은 쇠너 살해 혐의를 그녀에게 두지 않기로 했다. 특히 알리바이 조사로 그녀는 거의 확실하게 혐의를 벗을 수 있었다. 카타리나 블룸을 이미 알고 있었거나 조사 과정에서 그녀의 성격을 알게 된 사람들 중 그녀가 쇠너를 살해했다면 분명히 자백했을 것임을 의심하는 자는 아무도 없었다. 그 남녀 한 쌍을 숲이라기보다는 차라리 황량해진 덤불숲이라고 하는 편이 맞을 거려 라고 택시기사가 말했다. 그 남녀 한 쌍을 숲으로 태워다준 운전사는 아무튼 블룸의 사진을 알아보지 못했다. 맙소사, 이렇게 예쁜 갈색 머리의 젊은 것들, 키는 163에서 168cm쯤 되고 날씬한 데다가
24에서 27살쯤 먹은 젊은 것들 때문에 수십만 명이 여기 카니발을 돌아다니는 거겠죠. 그가 말했다. 쇠너의 아파트에서는 블룸의 어떠한 흔적도 안달루시아 여인에 대한 어떠한 암시도 발견하지 못했다. 쇠너의 동료나 지인들이 알고 있던 것은 단지 그가 화요일 정오경에 기자들이 모였던 술집에서 어떤 앵앵거리는 여자와 함께 사라졌다는 것뿐이었다. 5. 새로운 유머를 만들어냈다고 의수될 만한 와인 판매업자이자 샴페인 회사 대표인 한 고위급 카니발 위원은 이 두 살인사건이 월요일과 수요일에야 알려졌다는 것을 그나마 다행스럽게 생각하는 듯 했다. 흥겨운 카니발 초반에 그런 일이 일어나면 분위기나 장사는 끝장이지요. 가장놀이가 범죄 행위에 악용된다는 말이 돌면 분위기는 당장에 잡치는 거고 장사도 망치는 거죠. 그건 진짜 신성모독입니다. 마음 편히 풀어져 놀고 즐기는 데는 신뢰가 필요하죠. 그게 기본이에요. 6. 페이지 15입니다. 차이퉁지는 자사 기자들에게 일어난 2건의 살인사건이 알려지자 상당히 유별난 태도를 취했다. 광적인 흥분, 대서특필, 일면 기사, 호외 발행, 통례를 벗어난 크기의 부고. 어차피 피살 사건이란 늘상 일어나는 것인데도 마치 저널리스트 살인사건은 무언가 특별한 것이냐, 은행장이나 은행원 혹은 은행 강도 살인사건보다 더 중요하기라도 한 것처럼 말이다. 여기서 언론의 과잉 반응에 대하여 언급해야겠다. 차이퉁지뿐만 아니라 다른 신문들까지도 실제로 한 저널리스트의 피살 사건을 특별히 더 나쁜, 특히 경악스럽고 거의 장엄하기까지 한, 그러니까 종교의식적인 사례와 같은 수준으로 다루고 있기 때문이다. 심지어 자기 직업의 희생자라고도 했고, 또한 차이퉁지는 쇠너도 당연히 블룸의 희생자일 거라는 시각을 고집스럽게 견지하고 있습니다. 테트게스가 저널리스트가 아니라 재화공이나 제빵업자였다면 아마도 살해되지 않았을 거라는 점은 인정해야 할지라도 직업 때문에 살해당했다고 말하지는 않는 편이 더 나았을 것이라는 것을 생각했어야 했다. 왜냐하면 블룸같이 영리하고 거의 냉정하다고 할 정도의 사람이 왜 살인을 계획하고 실행에 옮겼는지, 왜 자기 자신이 만들어낸 결정적인 순간에 권총을 잡았을 뿐만 아니라 방아쇠를 당기기까지 했는지의 문제는 앞으로 설명해야 하기 때문이다. 7. 이러한 극도로 낮은 수면에서 바로 다시 좀 더 높은 단계로 가보자. 피해 관한 이야기는 그만하고 언론의 흥분은 잊기로 하자. 그 사이에 카타리나 블룸의 아파트는 깨끗이 치워졌다. 사용할 수 없게 된 카펫은 쓰레기 더미 위에 버려지고 가구들은 닦여서 제자리에 놓였다. 이 모든 것이 블로르나 박사가 제안하고 비용을 들여서 이루어졌다. 그녀의 자산 관리인이 될지는 아직 불확실하지만 블로르나는 친구 하흐를 통해 이에 대한 권한을 위임받았던 것이다. 어쨌거나 카타리나 블룸은 5년 동안 시가 총액 10만 마르크짜리 아파트에 현금 6만 마르크를 투자했는데 현재 경미한 금고형으로 복역 중인 그녀의 오빠가 표현했듯이 손에 꽉 쥔 것을 먼지 털듯 털어내게 생겼다. 그렇지만 이후에 누가 나머지 4만 마르크의 상환과 그 이자에 대해 책임지겠는가? 설사 아파트값이 적잖이 오르리라는 것을 계산해 넣는다 해도 말이다. 자산뿐만 아니라 부채도 남아있다. 야간 테트게스는 이미 오래전에 매장되었다. 쇠너의 죽음과 장례는 기이하게도 그 정도의 치장이나 주목을 받지 못한 채 치러졌다. 왜 그랬을까? 그는 자기 직업의 희생자가 아니라 아마도 질투극의 희생자였기 때문이었을까? 아랍 족장의 복장과 권총은 증거 보관실에 있고 이 권총의 출처를 아는 사람은 블로르나 뿐이다. 경찰과 검사단이 이를 알아내려고 애썼지만 헛수고였다. 8. 문제의 나흘 중 처음 며칠에 대해서는 블룸의 행적에 관한 조사가 잘 되어갔지만 일요일에 와서 꽉 막혀버렸다. 블로르나가 수요일 오후
카타리나 블룸에게 주당 280마르크의 임금 2주치 전액을, 즉 그 주와 다음 주의 임금 전액을 직접 건넸다. 그날 오후 부인과 함께 겨울 휴가를 떠나기 때문이었다. 카타리나는 블로르나 부부에게 자신도 마침내 휴가도 갖고 싶고 카니발 기간 동안 즐기고도 싶어 예년과는 달리 이 시기에 시즌 아르바이트는 하지 않겠노라 약속했을 뿐만 아니라 맹세까지 했다. 그녀는 그날 저녁 그녀의 대모이자 친구이며 가장 신뢰하는 엘제 볼터스하임의 집에서 열리는 작은 댄스 파티에 초대받아 무척 기쁘다고 오랫동안 춤출 기회가 없었다면서 블로르나 부부에게 좋아라 하며 전했다. 그 이야기를 듣자 블로르나 부인이 그녀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기다려봐 카타리나. 우리가 돌아오면 다시 파티를 열자. 그러면 너도 다시 춤을 출 수 있을 거야. 카타리나는 이 도시에 산 이래, 그러니까 5, 6년 전부터 쉽게 춤추러 갈 만한 곳이 없다고 자주 불평을 했었다. 그녀가 블로르나 부부에게 이야기했듯이 그 도시에는 워낙에 욕구 불만인 대학생들이 돈을 받지 않는 창녀를 찾는 술집이나 자유분방한 보헤미안 풍의 술집이 있기는 했지만 그런 곳 역시 그녀에겐 너무 난잡하게 느껴졌으며 종교단체에서 열리는 댄스 파티는 솔직히 싫었다. 조사에서 금방 드러났듯이 수요일 오후 카타리나는 히페르츠 부부 집에서 2시간 더 일을 했다. 이따금 그 집에서 부르면 가서 일을 도와주고 있었다. 히페르츠 부부 역시 카니발 기간 동안 이 도시를 떠나 렘고에 있는 딸에게 가기 때문에 카타리나는 이 노 부부를 자신의 폴크스바겐으로 역까지 모셔다 드렸다. 엄청난 주차난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고집을 부려 그들을 플랫폼까지 전송하고 짐을 들여다 주었다. 돈 때문이 아닙니다. 아니에요. 그런 호의에 대한 대가로 우리가 뭔가를 줄 수 있는 것이 아니죠. 그랬다가는 그녀가 크게 상처받을 겁니다. 라고 히페르츠 부인이 설명했다. 확인된 바와 같이 기차는 오후 5시 30분에 떠났다. 떠들썩한 카니발이 시작된 가운데 카타리나가 차를 찾는데 5분에서 10분, 시 외곽 주택지에 위치한 아파트까지 가는데 또 20분 혹은 25분을 인정하여 그녀가 저녁 6시에서 6시 15분 사이에야 비로소 아파트에 들어갈 수 있었다고 하고, 게다가 씻고 옷을 갈아입고 무언가를 먹었다는 것을 제대로 인정한다면 단 1분도 빈 시간이 없었다. 왜냐하면 그녀는 이미 저녁 7시 25분에 볼터스하임 부인 집에서 열리는 파티의 모습을 나타냈기 때문이다. 그것까지 자동차가 아니라 전철을 타고 왔다. 그녀는 베두인 여자로도 안달루시아 여자로도 분장하지 않았고 그저 머리에 빨간 카네이션을 꽂고 빨간 스타킹과 구두를 신었으며 벌꿀 빛깔의 중국 하남산 실크로 된 블라우스를 목까지 여미고 같은 색깔의 평범한 트위드 스커트를 입었다. 카타리나가 파티에 차를 타고 왔는지 전철을 타고 왔는지는 그리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여기서는 꼭 언급하고 넘어가야 한다. 왜냐하면 수사 과정에서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지녔기 때문이다. 9. 그녀가 볼터스하임 집에 발을 들여놓은 순간부터 수사는 쉬워졌다. 카타리나는 전혀 눈치채지 못했지만 저녁 7시 25분부터 그녀는 경찰의 감시 하에 있었기 때문이다. 그날 밤 내내 저녁 7시 30분에서 밤 10시까지, 그러니까 루트비히 괴텐이라는 자와 그 집을 떠나기 전까지 그녀는 오직 그 남자하고만 진심으로 춤을 추었다. 나중에 그녀 자신도 그렇게 진술했다. 10. 하흐 검사에게 감사를 표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겠다. 엘빈 바이츠맨의 수사과장이 블룸이 괴텐과 함께 볼터스하임의 집을 떠나는 순간부터 볼터스하임과 블룸의 집 전화를 도청하라는 지시를 내렸다는 추문에 가까운 법조계 내부 소문을 들을 수 있었던 것은 오로지 그 덕분이기 때문이다. 그런 소문을 듣게 된 경로는 여기서 언급할 만한 가치가 있을 것이다. 바이츠맨에는 그런 경우 상부에 전화를 걸어 또다시 도청기가 필요합니다. 이번엔 2군데입니다. 라고 말했다. 11.
분명히 괴테는 카타리나의 집에서 전화를 하지 않았다. 아무튼 하흐는 그것에 대해서 들은 바가 없다. 확실한 것은 카타리나의 아파트가 철저하게 감시되었다는 점이다. 목요일 오전 10시 30분까지 전화 통화도 없고 괴텐이 아파트를 떠나지도 않자 불안해진 바이치메네는 더 참지 못하고 중무장한 경찰관 8명을 데리고 그녀의 아파트를 덮쳤다. 철두철미한 경계태세를 취하면서 안으로 들이닥쳐 샅샅이 수색했지만 괴테는 발견하지 못했다. 집에는 긴장을 풀고 아주 편안해 보이는 행복해 보이기까지 한 카타리나밖에 없었다. 그녀는 부엌 싱크대 옆에 기대에 서서 큰 머그잔으로 커피를 마시면서 버터와 꿀을 바른 하얀 빵을 한 입 베어물고 있었다. 그녀는 전혀 놀라지도 않았고 의기양양하지는 않아도 태연해 보였다는 점에서 의심을 받았다. 그녀는 속에 아무것도 입지 않고 마그리트 꽃 모양의 수놓인 초록색 면 목욕 가운만 걸치고 있었다. 괴텐이 어디 있느냐는 바이치맨의 수사과장의 질문에 블룸은 그가 언제 아파트를 떠났는지 모른다고 대답했다. 9시 30분에 잠에서 깼고 일어나 보니 그는 벌써 가고 없었다는 것이었다. 작별 인사도 하지 않고 12. 카타리나 블룸의 잃어버린 명예 민음사판 21페이지 계속 이어집니다. 이 대목에서 논란의 여지가 아주 많은 바이치메네의 질문에 대해 들어보아야 한다. 하흐는 그 질문을 농담처럼 전했다가 취소하더니 나중에 다시 한번 이야기를 꺼냈다가 또다시 철회했다. 블로르나는 이 질문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왜냐하면 바이치메네가 정말 카타리나에게 그런 질문을 했다면 다른 것이 아닌 바로 이 대목에서 그녀가 불쾌감, 수치 그리고 분노를 느끼기 시작했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블로르나와 그의 부인은 카타리나 블룸이 성적인 면에서 지나칠 정도로 예민하고 거의 결백에 가깝다고 진술하고 있기 때문에 확실하게 잡았다고 생각한 괴텐이 사라져서 아주 화가 나 있던 바이치메네가 논란의 여지가 있는 질문을 던졌을 가능성에 대해서 여기서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한다. 그러니까 매혹적일 정도로 태연스레 싱크대에 기대 서 있는 카타리나에게 바이치메네가 물었다고 한다. 그자가 너랑 붙어먹었지? 그러자 카타리나는 낯을 붉히면서도 당당하게 말했다고 한다. 아니요. 나라면 그런 식으로 표현하지 않을 겁니다. 만일 바이치메네가 이런 질문을 던졌다면 그 순간부터 그와 카타리나 사이에는 어떤 종류의 신뢰감도 생길 수 없다고 단정할 수 있다. 그러나 비록 결코 그리 나쁜 사람은 아니라고 생각되는 바이치메네가 신뢰관계를 만들려고 분명히 노력했음에도 실제로 그 둘 사이에 어떤 신뢰도 형성되지 못했다는 사실을 그가 그런 재수없는 질문을 했다는 결정적인 증거로 간주해서는 안 될 것이다. 아무튼 가택 수사에 참여했던 하흐는 지인들과 친구들 사이에서 호색꾼으로 통한다. 그래서 아주 매력적인 블룸이 흐트러진 옷차림으로 싱크대에 기대어 있는 모습을 보았을 때 그런 음탕한 생각이 그 자신의 뇌리를 스쳐 지나갔을 수도 있고 그가 기꺼이 이런 질문을 던지거나 혹은 그렇게 거칠게 표현된 행위를 기꺼이 그녀와 해보고 싶어 했을 수도 있다.